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설 시공학 시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건설 시공학을 강의를 하게 될 최재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강의를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목소리만 여러분들하고 나가게 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러니까 10월 달부터는 학교에서 대면 강의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10월 달부터 그는 아마 대면 강의를 그때 이제 얼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은 이번이 이제 첫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의 소개를 하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 시공, 이 건설 시공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 우리 과는 안전공학과잖아요. 그래서 안전공학과에서 건설 시공이 왜 필요하냐? 건설 시공이라는 과목이 또 왜 어떤 과목이냐? 이걸 좀 알아보자면은, 건설 시공은 안전관리, 그러니까 건설 안전 기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건설 안전 기사 자격 시험 과목에 건설안전공학, 그 다음에 건설시공학, 그 다음에 건설재료학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전문이. 그러므로 이 건설시공학은 그 자격을 취득하는데 필수적인 과목이다. 그리고 또 그 건설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과목이에요. 물론 이제 건설 재료라든가 건설 안전공학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건설 안전기사 자격을 취득을 해야 되고, 또 건설 안전기사를 하려면은 건설 시공학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전공 필수는 아마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필요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공학과를 나와서 안전관리자로서 가장 취업을 많이 하는 데가 또 건설 현장이에요. 건설 현장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건설안전기사 자격증만 취득을 하면은 졸업하기 전까지 여러분들 취업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이 건설시공학이라는 과목이 여러분 안전관리자 역할을 하려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건설시공은 건설 시설물을 시공하는 걸 건설 시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설계도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역서 등 설계서, 이걸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설계도면, 그다음에 시방서라는 거는 시공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방법을 방법을 지정을 해놓은 게 시방서고, 내역서는 금액하고 수량을 기록을 해놓은 게 내역서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설계도서라고 그래요. 여기에 이거를, 물론 이제 여기에 구조계산서라든가 이런 것 지금 설계 계산서도 더 포함이 해서 설계도서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각종 건설 재료, 부품, 장비, 노무인력 등의 자원과 사업관리 기법 등을 사용해서 결국은 건설 구조물, 건물이 됐든 도로가 됐든 터널이 됐든 이런 건설 구조물을 건설하는 일체의 활동을 우리가
건설 시공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건축 구조물을 시공하면 건축 시공이 되는 거고, 토목 구조물을 시공하는 거면은 토목 시공이 되겠죠. 그래서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이제 건축 시공학을 배우고 있고,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토목 시공학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건설 현장, 건축 현장이나 토목 현장의 안전관리자로서 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 시공, 건축, 토목을 포함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건축과나 토목과처럼 깊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개념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건설 시공이란 그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이제 또 공사 관리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현장에서 근무를 하려면은, 자, 건설 시공 과정에서 공사를 경제적으로 또 돈 너무 많이 안 들게, 그 다음에 제 기간 동안 계획된 기간 내에 끝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품질을 갖추게끔 시공을 하려면은 이런 시공 계획하고 공사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건설 시공에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사 관리에 대한 의무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이번 학기 강의는 건설 시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 이번 학기 강의는 먼저 1주차, 오늘이죠. 9월 2일부터 우리가 이제 목요일 날 10시부터 수업이니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9월 30일까지는 이렇게 강의를 할 거예요. 비대면으로 강의를 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0월 7일부터 6주차네. 내가 잘못 써놨네. 6주차부터는 학교에서, 학교 강의실에서 여러분들을 얼굴을 보면서 대면 강의를 할 거니까,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좀 참아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 가장 또 궁금한 거죠. 평가 방법. 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먼저 중간고사는 20점으로 할 거예요. 20문제를 낼 거야. 시험 문제를 객관식으로. 건설안전 기출문제 중에서 최근 5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1년도니까 2021년도 건 아직 안 나왔겠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그 건설 안전 기사, 거기에 건설 시공학 기출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출제를 할 거예요. 거기서 똑같이. 그래서 그건 중간고사는 20점으로 하고, 기말고사는 40문제를 거기서 뽑아서 40점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해서 60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출석하고 수업 참여도 이런 걸 감안해서 이걸 40점으로 해서 토탈 100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 교재는 따로 여러분들이 뭘 사라 이렇게 얘기는 안 할게요. 그 대신 기출문제집을 사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거 진도 나가는 대로 기출문제 가지고 풀어보는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건설 시공학책 안무책이라도 아무거나 사서 보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 책 사라 이렇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이제 대면 강의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요청하면은 그때 알려드릴게. 자, 그렇게 이제 해서 간단하게 이 건설 시공학 강의를 소개를 했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건설 시공이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건설 시공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법규 건설산업기본법이 있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 용어가 나와 있는데,
요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건설업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서 먼저 그거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건설 시공에서 시설공사는 어떤 거냐? 어떤 걸 우리가 시설공사라 그러냐? 시설은 뭐 건물도 있고 그다음에 다리도 있고 터널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 뭐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시설이라 그래요. 무슨 댐도 있고.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모든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그 시설물을 설치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공사를 전부 다 이거를 시설공사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그 전기공사업법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그다음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이런 것도 다 시설공사에 포함돼요. 제가 왜 이걸 따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기, 그 다음에 정보통신, 그 다음에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이 법이 지금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법이 이게 이런 공사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따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시설공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한 것이 시설공사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건설시설, 건설산업의 라이프 사이클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또 이해를 하고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기획을 해요. 이게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어야 돼. 집을 지어야 돼. 그래서 집을 지어야 되면 집을 얼마짜리 몇 평짜리 집을 짓고 또 어디다 집을 짓고 크기는 얼마짜리고 그다음에 자재는 어떤 거 쓰고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단계를 이제 기획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획 단계가 다 끝나면은 그러면 이제 뭐 그다음에 어디다 질 건지 이제 부지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렇게 된 그런 다음에는 요거를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해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설계 단계를 거쳐요. 이게 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허가를 맡아야 되겠죠. 관공서에 허가 맡아서 허가 단계가 다 끝나면은 이제 그 건설회사, 내가 직접 지으면 내 집이니까 내가 직접 지으면 좋은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이런 시설들은 직접 못 져요. 누가 지어야 돼? 면허를 보유한 건설회사에서만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설계 단계가 끝나면은 건설회사하고 우리가 이제 건물을 지어주시오 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계약을 맺는 단계를 우리가 계약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약이 다 끝나면은 바로 이제 시공회사는 설계도면 받고 그다음에 부지를 인수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죠. 이걸 우리가 건물 공사를 시작하는 단계를 착공 단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공. 그래서 착공을 해서 이제 전부 뭐 몇 년에 걸쳐서 건물을 다 지었어. 이제 법에 의해서 법규대로 다 지었어. 지면은 이제 건축주한테 이렇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다 끝나면 단계를 우리가 준공. 그래서 건물을 준공했다. 그래서 준공 단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준공이 끝나면은 이제 건물을 인수해서 이제 그동안 이제 사용을 하겠죠. 사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초창기 때는 건물 짓고 사용을 하면서 초창기 때 뭐 한 10년간은 새 집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겠지만, 이게 이제 오래 가다 보면 물도 샐 수도 있고 벽에 금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자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하자들이 나타나면은 여기 이제 하자 보수를 해야 되겠죠. 하자 보수도 하고 또 일부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런 단계를 우리가 유지관리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지관리 단계다. 그렇게 이제 유지관리해서 계속 건물을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걸 한 건물 한 50년 이상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50년 이상 사용했더니 이게 유지관리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잘못 그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어. 너무 오래돼서. 이런 경우 이제 이렇게 되면 건물을 이제 다시 헐어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철거하는 단계다, 철거 단계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철거하고 나면 다시 또 이제 건물을 또 지어야 되니까 그때 다시 이제 기획 단계부터 이렇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 산업이 모두 건설 시설물이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건설 전체 그 과정이 그렇게 갔으면은 그러면 그 건물을 시공할 때 시설물을 시공하는 순서는 어떻게 되냐? 시공회사에서 이제 하는 거는 먼저 이제 이제 착공 준비를 해서 시설물 시공회사는 계약이 끝나면 착공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토공사라는 거를 해요. 토공사는 이제 땅을 이제 건물을 짓게끔 판판하게 고르고 또 지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또 땅도 파고 뭐 이런 걸 이제 땅을 팔려니까 또 흙막이도 해야 되고 이런 걸 우리가 토공사라 그런다. 토공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기초를 설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를 하고 골조공사가 끝나면은 이제 마감. 물론 이제 큰 건물들은 골조공사하고 마감공사하고 병행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골조공사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전기, 그 다음에 위생, 여러분들 화장실, 이렇게 물 배수, 그 다음에 급수 배수 이런 걸 우리가 기계 설비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같이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건설 시공의 순서고. 자, 그러면은 건설 공정의 이제 종류들이 이제 아주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건물이라든가 뭐 교량이라든가 이런 건설 시설물을 하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공정의 종류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가설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토공사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기초공사라는 것이 있고, 골조공사가 있는데, 골조공사는 건물에 시설물의 뼈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우리가 골조공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뼈대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고 철골공사, 그 다음에 이제 철골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합쳐서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다 이렇게 또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감 공사는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다시피 집 같으면 집에 마감 창문을 설치한다든가 벽돌 쌓고 미장 공사하고 뭐 화장실 타일 공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감 공사에 포함이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감 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붕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계설비 공사가 그 보일러, 그 다음에 뭐 위생, 변기, 그 다음에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기계설비 공사고,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전기를 우리가 전기설비 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부대토목 공사는 외부에 비가 왔을 때 빗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수구, 그 다음에 아파트 같으면은 아파트 단지 내 포장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조경공사는 나무 심고, 그 다음에 잔디 심고, 또 조경 시설물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 내 여러 가지 시설물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경공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기타 주차 타워 특수장비 이런 것들이 좀 있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까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용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공부를 해주길 바래요. 자, 건설산업이라는 거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이고, 그러면 건설업은 뭐냐?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다. 건설용역업은 건설공사를 뺀, 건설공사에 관한 뭐 설계, 감리, 뭐 사업관리, 유지관리. 그러니까 실제로 건설공사 하는 그 이외의 업역을 우리가 건설용역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건설공사다 그러면은 건설공사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건설공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 뭐 이런 것들을 유지, 설치, 설치, 시공하고 그다음에 유지 관리한다 그랬죠. 유지, 보수한 공사 뭐 이런 것들이 해체공사까지를 우리가 건설공사라고 하는데 예외가 이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예외 요걸 밖으로 빼낸 전기공사법, 정보통신공사법 이렇게 빼내서 이렇게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이런 것들은 건설공사라고 하지 않는다. 왜 어디서 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만 건설공사라고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런 것들은 시설공사에는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런 공사가 시설공사에는 그건 이제 법이 따로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공사. 우리가 이제 종합공사라고 하는데, 종합공사는 여러분들이 건설회사 보면은 뭐 현대 뭐 무슨 종합건설, 뭐 무슨 뭐 이렇게 많이 들어. 옛날에 이제 삼성종합건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합공사는 전체다. 전체 종합적인 계획을 뭐 관리하고 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종합공사라 그러고, 전문공사는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 분야에 관한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방수공사면 방수 따로, 그 다음에 미장공사 따로, 미장공사는 이런 그 전체 공사에서 부분적으로 전문 분야만 띄어서 하는 공사를 우리가 전문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럼 건설업자는 그 건설업을 하는 자라고 돼 있어. 근데 건설업을 하는 자인데 건설업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요 법에 따라서 건설업 면허를 등록을 한 사람만 우리가 건설업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도 내가 이 건설업 그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건설업을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계약을 맺어서 도급을 줘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건설사업관리가 있어.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뭐 기획 타당성 뭐 이런 게 쭉도 있는데, 요게 이제 CM이라 그래서 요건 이제 전체적으로 건설 그 건축주라든가 이제 그 발주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발주자 밑에 발주자 나오죠. 돈 되는 사람을 우리가 발주자라고 하는데, 이 발주자는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 옆에서 서포트 해주는 일을 하는 게 건설사업 관리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런 것 우리가 건설사업 관리라고 한다. 그리고 발주자는 지금 얘기한 대로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하는 자, 그러니까 돈을 대는 자, 내가 건축주 뭐 이런 사람을 우리가 발주자라고 그러죠. 이게 관공서다. 그러면 우리가 발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관공서 같은 경우는 자, 도급은 이제 원도급, 하도급 뭐 이렇게 건설공사를 완성할 약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도급이라 그런다. 도급이 있고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가 용역은 아까 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발주청은 관공사, 그러니까 뭐 국가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가 발주청이라 그런다. 무슨
국가단체뿐만 아니고 공사 이런 데는 우리가 발주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공사를 거기서 이제 그 건축주가 이제 그런 경우에 그다음에 설계감리는 설계하고 감리하는 일을 설계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 이제 뒤에 또 나오는데 뭐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별도로 공부를 더 하시길 바라고. 자, 그리고 건설기술자는 아무나 건설기술자라 그러냐? 이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한 자. 그래서 건설기술인협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건설기술인협회로 그 건설기술자들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고 건설 안전기사를 따서 건설 현장에 가게 되면은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건설기술자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등록을 하면은 초급기술자가 돼요. 이제 초급기술자가 되면 이제 거기서 경력을 쌓아서 이제 뭐 중급기술자로 이제 올라가고 중급에서 고급에서 뭐 특급 이런 식으로 이제 경력 관리를 거기서 해줘.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된 사람만이 건설기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무나 뭐 건설기술자라고 하면 안 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그 법에 건설기술자가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등록이 된 사람만이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리 중에서는 이제 검칙감리가 있고 시군감리가 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더 이해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리도 있고 감리원이 있어. 책임감리는 이제 건물이 이제 규모가 큰 이런 데를 우리가 전면 책임감리라고 하는데 전면 책임감리하고 이제 부분 책임감리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더 좀 찾아보아서 해주시길 바라고. 시간이 이걸 다 설명해 줄 시간이 너무 빡빡해서 그래. 자, 그러면 이 건설공사의 특징은 뭐냐? 건설공사의 특징은 자, 기간 산업이면 서비스 산업이고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돼 있네. 기간 산업이라는 거는 국가의 뭐 발전이라든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을 우리가 기간 산업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건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슨 뭐 중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간 산업에 들어가죠. 건설공사는 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집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의식주.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게 의식주잖아. 이 의식주가 없으면은 사람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야. 이제 그런데 이 건설공사는 이 공장에서 막 찍어내는 이런 산업이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건설 시공회사한테 요구를 해서 주문해서 이렇게 지어주셔. 이렇게 공사를 해주셔고 주문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그런 산업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자가만 되는 거는 거기에 뭐 설계, 감리, 그 다음에 뭐 시공자,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어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자가 많아요. 심지어 은행,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산, 고용, 부가가치, 경기 활성화 등의 유발이 효과가 높다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건물 하나만 지면은 아파트 단지 하나 지면은 건설 자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걸 자재를 만들려면은 공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공장에서 생산을 해야 되죠. 그렇게 되면 생산을 하려면은 사람을 고용을 해야 돼. 그 다음에 건설 현장에 뭐 그 시공을 하는 시공자들을 또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각종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런 각종 장비 또 활성화돼서 장비를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모든 이런 전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정권을 지은 그 정권들이
이 경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건설 경기를 그냥 의식적으로 이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오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밖에서 이루어지죠. 작업이.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밖에서 건설 현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 우리가 3D 업종이다. 더럽고 위험하고 뭐 이런 업종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건설 산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지금은 별로 없어서 다 해외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여섯 번째 아직까지 노동집약적이고 또 고용이 불안정해요. 이게 이제 공사 하나 끝나면은 또 일이 없어지는 거야. 그럼 또 다른 일 찾아가야 되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고 이런 도구 형태로 되어 있어. 건설 현장이 이런 것 그러다 보니까 이 고용하고 같이 문제가 걸리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돈이 많이 들고 또 뭐 이건 뭐 공사 기간 길죠. 몇 년씩 걸려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 건설 공사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자 건설공사의 발주. 발주는 건설공사를 시공이사한테 계약을 하기 그 도급 계약을 맺는 걸 우리가 발주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발주자면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건축주를 발주자라고 그 발주자가 관공서면 발주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방식은 우리가 공사 실시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입찰 참가하는 방식, 입찰 유형에 따른 방식, 이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걸 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해만 뭐 간단하게 넘어가야 돼. 그래서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 있느냐. 공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라는 것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걸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영공사다 그러면은 발주자가 자신의 책임으로 공사를 실시하는 것. 발주자가 직접 공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자가 자기가 건설회사 면허가 있어. 그래서 그럼 내가 건설회사 면허가 있으니까 내가 직접 공사를 할 거야. 해서 이렇게 직접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조그만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직접 질 수가 있어요. 꼭 굳이 그런 조그만 집까지 이렇게 뭐 그 시공회사에서 안 맡겨도 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영공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졌으니까 모든 책임하고 위험 부담은 자기가 직접 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급공사는 내가 직접 안 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건설회사한테 전부 다 계약을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돈을 주고 맡기는 거다 보니까 이것도 책임은 무조건 다 도급을 받은 건설회사가 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도급공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도급공사는 또 이렇게 나눠져. 도급공사는 일괄 도급이 있고 분할 도급이 있고 공동 도급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괄 도급은 그 도급 시공회사 한 회사가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그냥 다 일괄해서 도급을 받는 걸 우리가 일괄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할 도급은 나눠서 두 개 이상 이 건설회사가 분할해서 도급을 받는 걸 우리가 분할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공동 도급이다. 공동 도급은 이 작업을 분할하는 게 아니고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하거나 아니면 한쪽에 몰아서 하는데 책임은 두 개 이상 공동으로 한 사람이 공동으로 한 업체들이 책임을 지는 걸 우리가 공동 도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나중에 요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도급을 이제 시공사 이제 도급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럼
입찰 참가 방식에 따라서 또 나눠진다 그랬는데,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 그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예요.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법을 입찰이라 그래. 그래서 첫 번째 공개 경쟁 입찰이 있는데, 공개 경쟁 입찰은 어, 그 전국에 있는 뭐 아니면 뭐 해간 여러 그 시공사한테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그 공사를 할 테니까 와서 그, 그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제시를 해라, 가격을 해서 경쟁적으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뽑는 이런 그 입찰을 우리가 공개 경쟁 입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공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은 일단 가격이 제일 적게 써낸 업체로 낙찰이 되기가 이제 쉽다 보니까 저가 낙찰을 하게 되면은 공사가 품질이 좀 안 좋아질 수가 있죠.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그거 뭐 선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많이 걸리죠. 그럼 이런 걸 우리가 공개 경쟁 입찰이라고 한다. 제한 경쟁 입찰은 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업체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걸 뭐 만약에 국내 건설회사가 10,000개인데 우리 여기다가 뭐 공사를 하나 할 거야. 너네 뭐 업체들 입찰 들어와. 그럼 10,000개 업체가 다 들어오게 되면 그걸 언제 10,000개 업체를 다 구분을 해요.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제한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한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업체만 들어와.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업체만 와.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지역 제한을 두기도 하고, 시공 능력 제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공회사들이 이 국가에서 시공 능력을 뭐 얼마 이렇게 시공 능력을 정해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은 시공 능력이 뭐 1위라든가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어서 요거를 뭐 1위부터 20위까지만 들어와, 아니면 20위부터 40위까지만 뭐 입찰 들어와, 이렇게 제한을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실적 제한은 이 건물을 이런 시설 공사를 해봤냐 안 해봤냐, 해본 업체만 들어와,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특수기술 보유 여부에 의한 경쟁은 예를 들어서 병원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병원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특수기술이 있냐에 따라서 있는 사람만 뭐 입찰을 참가하라든가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PQ 경쟁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제 해가지고 프리 퀄리피케이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리 퀄리피케이션에서 PQ 앞머리자만 따서 우리가 PQ 경쟁 입찰 제도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각 회사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야. 이렇게 점수를 매겨요. 여기 보면은 심사 기준을 경영 상태는 30점, 기술 능력은 40점, 시공 경험 30점, 신인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겨갖고 평점 60점 이상인 자를 입찰 참가 자격 적격자로 뭐 선정한데, 뭐 이제 이렇게 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PQ 경쟁 입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적용 대상 공사는 22개 공종의 공사 금액 1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 요건 관공사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민간 공사도 관공사를 많이 따라가니까 민간에서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우니까 민간은 잘 안 해요. 그렇게 민간은 뭐 제한 경쟁이라든가 뭐 이렇게 하지. 그다음에 이제 유자격 명부 경쟁 입찰 제도다. 이런 게 있어. 유자격 명부 경쟁 입찰 제도다. 이거는 이제 건설업체를 시공 능력 공시 금액 순위에 의해서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하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관공사다 보니까 뭐 이런 경쟁 입찰 제도가 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그냥 이름만 들어봐도 될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이제 PQ 경쟁 입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대한 입찰 제도는
원한 입찰, 국가에서 아니면 그 발주자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요거보다는 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대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입찰제들 우리가 대안 입찰 제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일괄 입찰 제도. 일괄 입찰 제도는 뭐냐? 요것도 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설계사와 시공사가 협력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여기 지금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해요.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하나 질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은, 설계해서, 아예 설계까지 해서, 입찰 들어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하고 시공사하고 합쳐서 설계를 해가지고 입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되고 멋있게 설계 잘 했다. 뭐 금액도 적정하다고 하는 이런 거를 이제 낙찰시키는 제도를 우리가 일괄 입찰 제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설계 시공 일괄 입찰 제도다. 그래서 큰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일괄 입찰 제도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입찰 참가에 따라서 이제 지명 경쟁 입찰이 있고 특명 입찰이 있어. 지명 경쟁 입찰은 이렇게 업체 몇 개 업체만 이렇게 건축주가 너네 몇 명만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서로 이제 견적을 경쟁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지명 경쟁 입찰이다 그러고, 특명 입찰은 한 개 업체만 불러서 야 너 내 거 해. 이거 얼마에 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주로 이제 특명 입찰은 특수한 그런 그 공사나 그다음에 긴급 공사. 예를 들어서 뭐 여름철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태풍 그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급하게 이렇게 복구 공사를 해야 될 경우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공사에서 건축주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들어 나 이 사람하고 친구야 건설업자하고 그러니까 이거 네가 해줘 뭐 이런 경우에를 이제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해요. 이런 걸 우리가 특명입찰이라고 그런다. 이건 뭐 한 개 업체한테만 시키니까 좀 공사비가 좀 높아질 우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은 총액 입찰은 공사비 전체 이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0억 내에서 다 알아서 다 해줄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총액 입찰이라고 그래. 총 금액을. 이제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뭘 바꾼다든가 하게 되면 이제 이게 골아파 버린 거예요. 이거. 총액 입찰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가 낙찰을 하게 되죠. 이거 나는 당신이 이쪽 사람이 100억에 해준다 그랬으면 나는 95억에 해줄 거야. 이게 자꾸 내려가. 이렇게 돼서 저가 낙찰 우려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내역 입찰은 뭐냐? 내역 입찰은 내역서 아까 얘기했는데 공사 그 금액을 그 공사 부분별로 이렇게 내역서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내역서 단가를 가지고 그 이제 제출해서 입찰하는 방법인데 요거는 이제 공사 물량이 공사 시공하다가 좀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자재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큰 공사 지금 조그만 공사 빼고는 현재는 다 내역 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부대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은 부대 입찰이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하도급 공사 이 일반 종합건설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낙찰을 받아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하도급 업체들한테 아주 최저가로 일을 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저가로 이렇게 하도급을 줘서 공사가 정확하게 되는 일이 많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돈 줄 거 다 주는데
중간에서 이 종합건설회사에서 다 떼어먹고 공사를 개판으로 만들어놔.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니네 하도급수를 회사한테 얼마에 줄 건지를 같이 적어내 해서 그 입찰할 때 같이 저 하도급 할 그 금액까지 같이 적어내는 걸 우리가 부대 입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대 입찰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분량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걸 제가 여러분들 그 교재를 굳이 원하지 않느냐 그러면은 건축과라든가 토목공학과 학생들은 이걸 다 이대로 이걸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는 필요는 없으니까 시험 문제를 보고 근데 이제 그 기사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이게 이제 시험 출제하는 사람마다 이게 이거 자기 좋아하는 걸 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갈 의료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넣은 거니까 그래서 교재는 기출문제집을 갖고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낙찰자 결정 제도가 있는데 이제 입찰을 해서 뭐 한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누구 선정을 하는 방법이 이제 최저가 낙찰자가 있는데 최저가는 공사비가 제일 적은 거. 그다음에 부찰제는 우리가 이제 그 예전 가격이라고 하는 이제 그 건축주가 이거 100억 정도면 하겠다 하는 우리가 설계를 하고 나면 그 설계가라는 걸 내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예전 가격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요 정도 가격을 예정을 하고 있는데 시공업체에서 100억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난 80억 해줄게 이렇게 입찰이 들어오면은 그 이제 85% 이상 금액의 입찰자 사이에서 평균 금액을 산출해서 그 평균 금액 밑으로 가장 근접한 이렇게 낙찰자를 선정할 방식을 우리가 부찰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찰제. 이거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관공서 얘기야. 그 다음에 제한적 최저가는 이거 90% 이상 입찰자 중에서 가장 낮은 금액 예전 가격 대비 해서 이렇게 이런 사람을 이렇게 딱 정하는 거야. 이렇게 시공사로. 그 다음에 저가 저가로 낸 사람 중에서 제대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수행 능력을 심의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저가로 들어오게 했는데 이 업체는 뭐 전반적으로 시공 능력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업체를 또 심의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심사 낙찰자를 이것도 뭐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적격심사 낙찰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해서 낙찰자를 정하는 그런 제도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 낙찰자를 정해서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해야 돼. 계약을 업체하고 이제 시공사하고 공사를 이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계약이라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계약해서 서로 사인을 했어. 그럼 이건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어서 누군가가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은 손해배상을 물어야 돼요. 법적으로. 이런 계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야, 이거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지어주기로 계약을 했어. 그럼 반드시 그 시공사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건물을 준공을 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건축주는 100억이면 100억에 공사를 지어달라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그 돈을 반드시 또 줘야 돼. 안 주면은 안 돼요. 이런 걸 우리가 계약이라 그래. 그래서 이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계약은 당연히 이행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한 자는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따르게 된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약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약이. 자, 그래서 공사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거다. 즉 발주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시공자는 시설물을 준공해서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는 이제 건물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고 시공자는 시공 끝났으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공사 계약의 일반적인 절차는 먼저 발주 방법을 결정을 해서 그다음에 설계서를 작성을 하고 설계도서를 어떻게 발주할 건지를 결정을 하고 설계도서를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설계서 자문 및 심의를 해서 그다음에 계약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입찰 공고를 내서 현장 설명을 하고 입찰 참가 신청을 해서 낙찰자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한 업체로. 그러고 난 다음에 계약 체결을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계약 시공사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계약을 하는 거야. 자, 그럼 공사비 계약은 어떻게 하느냐? 총액 계약. 총액 계약은 아까 총액 입찰하고 마찬가지로 얼마 100억이면 100억 총액을 확정해서 계약하는 방식이다. 분할지급 여기 근데 요거 이제 총액을 확정해서 이제 돈을 언제 줄 거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공사 끝나면 전부 다 준다든지 뭐 이렇게 아니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나눠줄 건지를 뭐 이제 이제 그거만 이제 계약서에다가 나눠서 해주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총액 입찰 총액 계약이다 그런다. 자, 그리고 내역 계약은 마찬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내역서를 작성을 해서 이제 계약서를 맺게 되는데 각 공종별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공종별 물량에다 단가를 적용해서 계산된 금액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가 기성금이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금액을 공사 금액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기성 금액으로 지불을 하게 돼요. 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계약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단가 계약은 예를 들어서 이 단가 계약은 공정의 요율과하고 단가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체적인 그 공사 규모를 모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뭐 거푸집 공사다 그러면 거푸집 공사가 1제곱미터당 단가가 얼마 해놓고 전체 공사가 끝나면은 전체 그거를 계산을 해서 금액을 지불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거는 이제 발주자가 완전히 결정을 안 내린 경우를 우리가 단가 계약을 적용을 하죠. 뭐 별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실비정산 보수 가산 계약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와. 실비정산,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정산을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시공업체에 보수를 더 얹어서 이렇게 이제 계약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장 확실하긴 확실하지.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는 이거 뭐 공사비를 아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끼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요거는 미리 정한 보수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품질이 좋게 시공을 할 수 있지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있는데, 업무 범위에 따라서 이제 설계도서는 발주자가 하고, 그 다음에 시공은 시공사가 하는 걸 우리가 그냥 시설 도급 발주다 이렇게 그냥 그렇게 대부분 뭐 일반 공사는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턴키 계약이라고 있는데 턴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턴은 돌리는 걸 턴이라고 그러죠. 키는 우리가 이제 열쇠를 우리가 키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건축주한테 열쇠만 주면은 끝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턴키 계약이다 그래. 여기서 턴키 계약이다 그래. 그래서 이거는 부지 확보부터 금융 조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모든 서비스를 단일 계약을 주체가 책임을 지는 일괄도급 계약 방식이다. 이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관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뭐 병원을 하나 짓는다 이거 시립병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 그러면은 업체들한테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에서 시립병원을 하나 지어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다 해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시공업체에서 그 시립병원이니까 터를 일단 어디다가 지었으면 좋은지 터를 알아보고 뭐 땅이 있어야 되겠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은 뭐 은행에서 이걸 융자를만 받는다든가 뭐 이렇게 뭐 하고 해서 설계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나중에 다 끝나면은 그 서울시에 이제 정부 인수하고 거기 들어 이 그 계약 금액 전부를 일괄적으로 받는 이런 계약을 우리가 턴키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턴키 계약. 이것도 용어가 이렇다 보니까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용어야. 자, 그리고 CM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계약 방식이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사업 관리를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별로 안 하고 넘어왔는데 그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사업 관리 업무를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CM이다 이렇게 얘기해. CM이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에서 시공 사업 관리 단계 이렇게까지 전 과정을 전문가 집단의 통합 관리 기술을 건축주에게 서비스하는 행위의 계약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 건축주는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죠. 뭐 그게 이제 뭐 그 관공사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처음부터 기획 설계에서부터 관여를 해서 사후 유지 관리 때까지 계속 건축주나 관공서에다가 이렇게 서비스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C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국내에도 CM으로 하는 것들이 큰 공사들은 대부분 CM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뭐 신공항 청사, 뭐 인천 신공항 청사, 또 뭐 지하철, 고속철도 뭐 건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CM으로 이루어진다. CM으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돈은 한전에서 한수원에서 뭐 된다거나 아니면 국가에서 되겠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그쪽 사람들이 그렇게 전문 분야까지는 물론 그 직원들이 또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CM 회사에서 계약을 하고 이렇게 시공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CM이다 이렇게 해. 자, BOT, BTL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즘에는 별로 뭐 시행을 않는데 이것도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좀 뭐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 알아두시길 바래요. 이것도 시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안 나오는 용어들이긴 해. 자, BOT는 빌드 오퍼레이트 트랜스퍼 방식이다. 그래서 이건 어떤 방식이냐면은 발주자가 돈이 없어서 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몇 개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짓고 그걸 이제 운영을 해요. 운영을 해서 들어간 돈을 다 뽑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발주자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 우리가 민자고속도로라고 그 얘기를 하죠. 민자고속도로 우리가 이제 서울 외곽도로 일부도 이제 민자고속도로로 되어 있고 우리가 거기 다닐 때 고속도로 통행 요금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저쪽 북쪽 이쪽은 좀 고속도로 통행 요금 좀 비싸잖아. 거기 민자고속도로라고 해요. 도로공사밖에 아니고. 그럼 이런 데는
이 그 민자 고속도로 회사에서 돈을 조달을 해다가 이렇게 고속도로를 만들고 그걸 이제 거기서 20년이고 20년, 30년이고 30년 그리고 통행료를 걷어서 들어간 비용을 이제 회수를 해. 그리고 다 회수하고 나면은 이제 물론 이제 서울시나 뭐 이제 도로공사하고 협의할 때 몇 년 동안을 우리가 하겠다 해놓고 이제 그게 기간이 다 지나면은 이제 넘겨주는 거죠. 도로공사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BOT다 이렇게 얘기를 해. BOT 방식이다. BOT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BTL 방식은 빌드 트랜스퍼 리즈 방식. 우리가 리즈를 우리가 뭐라 그래? 임대라든가 뭐 할부 뭐 이런 걸 우리가 리즈라고 그러죠. 그래서 빌드 트랜스퍼 리즈 그러니까 요 앞대가리만 따서 우리가 BTL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런 거는 그 공공시설물을 완공하여서 소유권은 발주자에게 이전하고 소유권 주고 그 대신 매월 뭐 일정 기간 매월이면 매월 매년이면 매년 임대를 받아서 공사비를 할부로 받는다 생각하면 돼요. 이런 걸 우리가 BTL 방식이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은행하고 보통 시공사들하고 합쳐서 돈은 은행에서 되고 일은 시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됐으니까 은행에서 임대료를 받아가는 거야. 매달 뭐 이렇게 매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전에 그 서울 수도권에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학교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학교 공사를. 그래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공사를 아파트 단지 새로 지면은 거기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 교육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돈을 지금 얘기한 대로 먼저 은행하고 시공사에서 짓고 난 다음에 학교는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 아파트 입주하면 또 반드시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학교까지 마무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아파트 입주하면은 거기 사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고 이제 그 교육청에서 세금 받아서 매월 임대료를 주는 형식이야. 이걸 우리가 BTL 형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시공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뭐 이번 시간 끝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시공 관리는 우리가 이제 관리는 뭐 우리가 그 관리한다고 많이 그러죠. 이제 시공 관리는 우리가 공정 관리가 있고 품질 관리가 있고 원가 관리, 뭐 자원 관리, 노무 관리, 장비 관리 아주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관리하는 목적은 뭐야? 돈 조금 들이고 품질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공사 기간을 적절한 공사 기간에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라고 그렇게 해. 그래서 먼저 이제 공정관리는 그 한 프로젝트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작업을 주어진 공기 안에 예를 들어서 이 공사 기간이 1년 안에 하기로 했어. 1년을 주어졌어. 1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겠죠. 1년에 주어진 공사 기간 안에 완성하기 위해서 각종 정보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시공 방법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얼마나만큼 될 거며 장비는 어떻게 될 거고 뭐 이런 일정 계획을 다 세우고 또 그 다음에 뭐 자재는 어떻게 조달할 거며 이런 것들을 다 계획을 세워서 수립하는 거를 우리가 공정관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정관리는 결국은 돈하고 관련되고 공정관리를 잘못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은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해요. 시공비가. 그리고 품질도 조악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이 늦어지면은 시공사로서는 건축주한테 페널티를 물어야 돼. 페널티를.
지연금으로 해서 지연 페널티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공사로서는 이게 아주 자기네들 이미지가 또 실추되고,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그 안전관리도 더 중요하지만 공정관리도 마찬가지로 시공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의 하나에 들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기 그 시공 관리 중에서 안전 관리는 어차피 그뭐 안전 건설안전공학이 있기 때문에 안전 관리는 일부러 뺐어요. 빼고 그 공정 관리 먼저 강의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공정 관리 목표는, 가장 큰 목표는 납기 내 공사를 끝내는 거죠. 뭐 1년 계약했으면 1년 내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공사 기간을 줄이면 그만큼 생산 속도가 향상돼서 금액이 시공비가 절약이 돼요. 시공비가. 그런 것들은 이제 대내적 목표가 되겠고. 자, 그리고 공정관리는 이제 그냥 뭐 이렇게 뭐 말로만 하는 게 공정관리냐, 그건 아니고, 우리가 공정표라는 것을 사용을 해요. 공정표라는 걸 사용을 해서 공정관리를 해. 그래서 공정표에는 바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성고 공정곡선이라는 게 있고, 네트워크 공정표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그물을 우리가 네트워크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네트워크 공정표라는 게 있다. 요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공정 관리를 한다. 자, 그러면은 바 차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요거는 바는 우리가 막대를 바라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바 차트라 그래. 그래서 이건 횡선식 공정표다, 겐트 차트다, 이렇게 돼요. 요거는 막대 그래프로다 보니까 간단한 공정표에 주로 사용을 해요. 간단하게. 그리고 이제 시급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그 단기간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때 사용을 하고. 이건 작성이 쉬워요. 작성이 쉽고, 전체 공정 파악이 이제 크게 파악이 용이하고, 그렇긴 한데,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없어. 막대 그래프다 보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공정계획을 일정 계획을 세운다든가 하기는 불가능해. 바 차트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 차트야. 이렇게 생긴 게 여기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설공사는 뭐 1개월, 2개월 거리고, 그 다음에 터파기는 요거 가설공사 이게 끝난 다음에 뭐 3, 4개월, 2달 걸리고, 그 다음에 지정공사, 지정기초공사는 이렇게 이때까지 걸린다든가. 이건 이제 일로 치면 1, 2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기초, 이렇게 하면은 23일 내에 지정공사까지 끝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서 이렇게 좀 하루 땡긴다든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힘들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크게 끝날 때까지 상황을 알기는 쉬워도. 자, 기성고 곡선, 공정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성고 공정곡선은 기성고가 나가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그 곡선을 그려서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요거 자체만 가지고는 공정관리는 어렵고, 요 기성고 공정곡선은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며, 요거 돈에 따라서 어떻게 먼저 하고 나중에 하고, 요런 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진도 파악은 쉬운데, 진도도 돈 투입된 걸 가지고 이제 파악을 하는 거여서, 실제로 공사가 진척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돈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걸 진정한 진도 파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는 조금 어렵긴 해요. 자, 그러면 또 어떤 게 기성고 곡선이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곡선, 비용
기간 예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걸 S커브라 이렇게 얘기해요. 알파벳으로 S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S커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이거를 돈을 지금까지 얼마 들어갔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돈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지금까지 들어간 게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 공사인데 50억이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에 50억 비용 50억 드는 데까지 지금 요만큼 들어갔구나 이런 걸 따지는 거야. 그럼 요 기간이 지금 요거 실제로 비용 이만큼 들어가는데 기간은 지금 우리가 이 계획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따져보니까 이거 이만큼 와 있어. 기간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남은 거 갖고 남은 기간에 마저 채우기가 힘들겠죠. 이런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 기간 내에 맞출 것인지 또 분석을 하는 것들이야. 이런 걸 우리가 기성고 공정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뭐 바차트나 아니면 네트워크 공정표하고 요 기성고 공정 곡선하고 같이 사용을 해요. 같이 돈 투입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자, 네트워크 공정표는 우리가 이제 퍼트 CP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퍼트 공정표, CPM 공정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는데 요거는 이제 대형 복잡한 공사, 중요한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공사 빼고서는 다 네트워크 공정표를 사용을 해요. 굉장히 이거는 이제 그 기법에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전문가가 보통 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각 작업 상호 관계, 전후 관계가 명확하고 기간이 다 있고 어느 공정에서 뭐 여유 시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을 조절을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 S커브 아까 그 기성고 공정하고 같이 사용을 하면서 예산 통제까지 가능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문제는 이걸 이제 공정표 작성하고 수정하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가 없어. 꼭 전문가가 해야 돼.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런 거, 요게 이제 네트워크 공정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네트워크 공정표에는 이런 것들로 구성이 돼. 이벤트, 결합점이라는 게 있고, 액티비티가 있고, 덤이라는 게 있고, CP, 크리티컬 패스를 우리가 주공정이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CP라고 그러죠.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자, 이런 네트워크 공정표는 기본 원칙이 있어. 기본 원칙이 작성할 때. 그래서 공정 원칙. 각각 공정에 따라서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끝나면 그 다음 단계가 명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서로 연결해서 요거 끝나면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액티비티가 있어서 활동이 있어야 돼요. 활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런 그 기본 원칙이 있어야 된다. 요걸 보면은 요게 보면은 그 액티비티의 활동에서 네트워크 구성 요소에서 보면은 활동이 있죠. 요게 활동이고 연결은 우리가 보통 크리티컬 패스 그 다음에 더미를 통해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합점을 통해서 한 단계를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원칙이 있다. 자, 그러면은 네트워크 공정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어서 요거를 우리가 결합점이라 0, 1, 2, 3 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요거를 결합점이라고 해서 결합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A, B, 뭐 E, D, F 뭐 이렇게 써 있죠. 요거를 우리가 액티비티다 그래.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터파기다. 그러면 A 여기다 터파기를 이렇게 써요. 터파기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터파기가 끝나면 뭐해? 기초공사를 하겠죠. 뭐 그럼 기초공사를 한다 이거야. 기초공사하고 난 다음에 골조공사를 하겠지. 그래서 이걸 A는 터파기, D는 기초공사, G는 뭐 골조공사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렇게 되면 요게 각각의 액티비티가 쭉 연결돼서 단계별로 연결돼서 넘어가죠. 이렇게 돼서 토탈 여기 보면은 20이라고 써 있어. 20. 요게 이제 공사 기간이야. 공사 기간. 그래서 요 20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이쪽 보면은 00, 55, 55, 13, 20 돼 있지. 요게 여유가 전혀 없는 걸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패스다. 이렇게 요게 주 공정선이 되는 거야. 근데 요 위에 아래를 보면은 어때요? 여기 13이고 12야. 10이고 13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하루가 여유가 있는 거야. 여기는. 그러니까 D에서 D 공정에서 E 공정이 여긴 D 공정 걸렸는데 8일이 걸렸는데 여긴 7일밖에 안 걸렸네. 근데 요거 끝난 다음에 G 공정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루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루가 여유가 있는 거야. 여기가.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덤이라 그래. 이런 것들을 요거를 여기 밑에는 이제 뭐 8일인데 여긴 6일밖에 안 걸려. 그럼 이틀이 여유가 있죠. 여기가 요거 가는 동안. 이런 여유를 가지고 공사 기간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8일을 걸릴 걸 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루를 줄였어. 하루를 줄이면은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19일로 하루가 줄겠죠. 그 대신 여긴 하루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요건 하루가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대로 가면 되고, 여긴 이틀 여유가 있었으니까 여기는 하루만 여유가 있겠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공정 관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게 굉장히 아주 그러니까 알아야지 이건 공정 관리가 되겠죠. 이런 전문가들이 좀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다음 품질 관리. 품질 관리는 요거는 이제 품질 관리는 시공사에서 불량품이 안 생기게끔 뭐 하는 이런 그렇게 관리하는 걸 우리가 품질 관리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품질 관리는. 이게 이제 제조업체 품질 관리를 여기다 놓다 보니까 여기에 뒤에 보면은 무슨 산포도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품질 관리 목적은 여기 제조 각 공정의 단계별로 불량품이 생기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품질 관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 불량품이라 그랬더니 이건 제조업체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건설 시공에 있어서는 시공 과정에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품질 관리인데, 가끔 이제 시험 문제에 이 제조업에 뭐 있는 이런 품질 관리가 나오다 보니까 좀 용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요. 그렇게 생긴 걸 우리가 특성 요인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영어로 이제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피시본이라는 건 물고기의 뼈다구처럼 생겼죠. 여기 물고기가 요 핀홀 지름 크기, 예를 들어서 요걸 물고기 머리라고 치면 요게 이제 각 뼈다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뭐 핀홀 지름 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건설 현장에서 골조공사다. 그럼 골조공사가 품질을 제대로 품질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뼈에는 콘크리트, 이쪽은 거푸집, 철근 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골조공사의 품질을 좌우하니까 각각의 이렇게 각각의 공종들, 자재들 이런 것들의 품질을 이제 확보를 해서 전체적인 품질을 확보하는 하는 거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이다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건 데이터 건설 현장에서는 데이터를 사용할 때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 아시면 돼. 관리도도 마찬가지고, 관리도도 콘크리트 강도를 측정을 해서 강도가 크기가 얼마만큼 나왔냐 이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표변 나타내서 관리도를 나타내서 이렇게 편차가 얼마고 이런 걸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원가 관리는
원가 관리는 말 그대로 돈을 아끼는 거를 우리가 원가 관리라고 그래. 그래서 원가 관리 방법은 우리가 PDCA라는 거를 여러분들 뭐 들어봤을 거야. PDCA가 원래 품질 관리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도 원가 관리에서 마찬가지로 사용을 해. 그래서 플랜, 두, 체크, 액션 해서 먼저 건설 현장은 시공 계약서하고 실행 예산이라는 걸 편성을 해요. 실행 예산이라는 거는 이 건물을 짓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편성을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시공을 하면서 최대한 그 돈을 덜 들어가게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 원가 절감을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실제로 투입된 돈하고 예산했던 그 돈하고 대비를 해서 이제 뭔가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뭐 조치를 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원가 관리 방법이다. 원가 관리는 말 그대로 돈을 어떻게 하면 더 아끼느냐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원가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이외에 자원 관리로서 뭐 노무 관리는 노무자들 얼마만큼 노무자 관리를 효과적으로 해야 노는 사람들이 없이 그 다음에 일에 차질이 없도록 많이 필요할 때 많이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건 이제 적절하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걸 우리가 노무 관리라고 그러고 자재 관리는 말 그대로 이제 자재를 얼마만큼 싸게 적기에 투입을 해서 또 투입을 한 자재들은 또 그 자재가 망실이 안 나도록 이렇게 재고를 최소한도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관리라는 걸 우리가 자재 관리라고 그러고 장비 관리는 뭐 건설 현장은 아주 장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게 장비도 다 돈이야. 장비로 또 장비를 잘못 관리하면 안전사고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비를 전반적으로 장비 관리하는 걸 우리가 장비 관리라고 한다. 뭐 그 이에 여러 가지가 더 뭐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공 관리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 또 양이 좀 많아서 또 계획된 시간 내에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이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 대면 강의하게 되면은 좀 더 시간을 더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각각 여러분들이 교재 뭐 이제 그 책을 보고 더 보충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첫 시간인데 시간이 많이 뺏어서 미안감이 있네. 하여간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이번 주 첫 시간 강의는 이걸로 끝내는 걸로 할게요. 수고들 하셨어요.